이번 시간도 아담 스미스 다들 잘 알지만 거의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고 연구하지 않은 책인데, 연구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왜? 공명철학을 모르니까. 순위 엉터리로 하는 거지. 완전히 아담 스미스 천재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이제 다 지어낸 것처럼. 이 사람의 엉큼함을 이제 우리가 천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7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서양 전통의 자연법 섭리론에 근거한 것인가? 서양의 전통적 섭리론이나 자연법 사상은 스미스의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다.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마천의 자연지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익 추구를 죄악시하지 않고 개인과 전체의 이익 중 어느 쪽도 희생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개인들의 사익 추구와 전체의 공공복리를 상생적으로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사마천의 경우 자연지엄이란 뭐냐면, 물건이 싸지면 비싸질 징후고 물건이 비싸면 싸질 징후다. 저절로 가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그런 가격 메커니즘을 가리키는데, 자연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대로만 놔두면 부국강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월나라의 개헌이라는 사람은 그런 정책을 왕한테 권고를 해가지고 재상으로 발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상이 돼서 그런 자유시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10년 만에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월나라가 결국은 초나라를 이기게 되죠. 그 이전에는 완전히 그 초나라의 왕의 설상은 똥까지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패전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와신상담을 한 끝에, 그때 그 사자성어 와신상담이 생겨나고 그러죠.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결정적인 경제적 토대가 뭐였느냐? 자유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온 이론을 이제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해요. 저절로 조정되는 것이라서 이게 자연지엄 아닌가. 자연지엄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정확한 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서구 전통의 자연법 사상에 따를 때 만일에 대한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에서는 공공복리를 희생시키는 개인들의 이기적 활동만이 난무하는 반면, 사회 상태에서는 역으로 개인의 이익이 더 높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에 희생된다. 정확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홉스도. 또 그 뒤에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는 존 노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상태로 들어가면은 자연적인 권리를 싹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자연적인 권리들은 이기적이라서 서로 각뜯어먹기와 각축정만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질서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걸 개인 권리를 다 희생하고 공동체에 다 위임하는 그런 다음에야 이게 이제 사회 상태가 된다. 그래서 사회 상태로 이양할 때 타고난 천부적인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이양해주는 그런 논리를 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큰 구조에 있어서는 홉스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혁명이란 존 노크의 사상이 실현됐다고 이 개떡 같은 놈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헌법을 쓴 사람들, 토마스 제퍼슨이든 그 12살 아래인, 12살 아래인지 모르겠다, 메디슨이 직접 쓰는데, 버지니아 헌법 같은 경우는 그 헌법에 사회 상태로 들어가더라도 전혀 천부인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을 집어넣어요. 사회 상태로 들어간다, enter into the social 그 스테이트, 그 말을, 그 표현 자체는 존 노크 표현이거든요. enter into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그걸 전면으로 부정해버려요. 한마디로
미국 혁명은 존 노크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미국이 수립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존 노크 사상이 실현된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공화국이란 작은 나라에서만 가능하고 큰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은 어렵고 막 그렇다는 소리를 너무 몽테스키에가 많이 해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13개 주가 하나의 연방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피는 이런 연방주의자들의 논리를 거꾸로 몽테스키의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그러지? 미국 혁명은 존 노크의 실현이요, 몽테스키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 헌법을 주도한 사람들은 몽테스키를 쳐부수고, 그리고 일기장이나 또는 편지에 몽테스키의 사상은 우리하고 반대되는 사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해밀턴이라 이런 사람들도 아주 명시적으로 글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확장하면 존 노크와 몽테스키에 대한 반대 혁명이에요. 반 노크, 반 몽테스키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 뭐냐? 친 컨푸시언 혁명이라고. 공자 친화적인 혁명이었다. 그 두 놈을 다 때려 부수고, 두 놈 다 공자 영향을 받았는데 지들 선택적으로 받아가지고 지들이 뭔데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여기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이것을 공맹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서양의 고유한 자연법 사상의 전통 속에서 이게 나온 것이라고 우기는 놈들이 최근에 생겨났는데, 그들이 원래 말하는 자연법이 뭔지, 그 이기적인 각축 때문에 사회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자연 상태 아니야?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자, 예. 이것은 스토아학파의 우주론적 섭리론에서도 우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들이 희생된다. 바로 이런 까닭에 스미스는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하면서 자연법 개념을 전혀 동원할 수 없었다. 가령 키케로의 자연법 사상도 스토아학파의 저 섭리론 및 자연법 사상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의 비의도적 자연지엄 철학과 대립적이다. 이 자연법 사상은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시켜 우주의 질서에 맞추도록 하거나 사회의 공공복리에 굴복시키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자연지엄 철학은 물론 홉스의 만인의 만일에 대한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상태 개념이나 그의 오로지 이기적일 뿐인 19개 항의 자연법에도 들어있지 않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철학은 자연상태를 인간들이 본성적 유사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공통된 친화관계에서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지만 역시 홉스나 다름없이 지속적 전쟁이 지배하는 전쟁 상태로 보는 푸펜도르프의 초기 자연상태론과 자연법 사상에서도 도출될 수 없다. 처음에 푸펜도르프는 똑같이 홉스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나중에 이제 중기 후기에는 컴벌랜드의 영향을 받아서, 컴벌랜드는 공자의 철학을 실현하고 있었죠.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전쟁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 개념을 포기해요.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과 그런 친애에 기초해서 전쟁 상태에 늘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푸펜도르프는 자연 상태를 인간 본성들의 유사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저 공통된 친화관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호 자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윗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중 아무도 자기의 동료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 자유와 평등이 있다. 하지만 자연적 친화관계는 자연적 자유의 상태에서 문란하게 사는 자들 사이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방종하게 사는 어떤 인간이든 진정적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너무 자유로워서 신뢰할 수 없는 벗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동료들에게 해를 가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 본성의 타락, 야심이나 탐욕에서 동료들에게 모욕과 폭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또
적수와 경쟁 관계로 인해 질투, 불신, 음모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연 상태에서는 공포, 궁핍, 불결, 고독, 야만성, 무지, 야수성 등을 수반하는 지속적 전쟁이 존재한다. 다운표 속에 들었으니까 결국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본 거죠. 표현으로서. 자. 이 자연 상태는 이와 같이 무위이성이나 자연지형과 상반되는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대로 서양의 고유한 자연법 사상의 전통 속에서의 자연 상태는 이런 전쟁 상태고 개인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거야. 그것을 싸그리 뭉개고 공동체에게 그걸 이양하도록 만들고 공동체가 이제 국권이 쓸 때야, 그래서 개인들이 싹 희생돼 버릴 때야 평화가 오는 걸로, 질서가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양의 자연법 사상의 본령이에요. 자연법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공자 철학이 소개된 이후에 변화지 그 이전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자연법과 국제법의 여러 개정판에서 공자와 컴벌랜드의 영향으로 홉스의 전쟁 상태적 자연 상태론을 버리고 평화 상태로 재개념화했다. 자연법과 국제법이라는 이 체제 첫 번째 버전에서는, 책 에디션에서는 공자 인용을 안 해요. 뒤로 갈수록 컴벌랜드 인용이 많아지고 공자 인용이 노골적으로 공자를 인용하고 중국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려. 자연 상태를 평화 상태로 보는 걸로. 자. 그러나 이 평화 상태로서의 자연 상태 개념에도 자연지형의 메커니즘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극적 원칙일 뿐인 로크의 평화적 자연 상태 개념이나 이성적 자연법도 저 보이지 않는 손의 메커니즘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홉스를 배격하고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일에 대한 인해의 상태로 규정하는 컴벌랜드, 셰프츠베리와 허치슨의 자연법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다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영리 추구가 의도 없이 간접적으로 공공복리도 극대화시킨다는 자연지엄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연스러운 사익 추구 활동에 대한 존중과 보장 없이 공공복리를 직접 겨냥하는 인간애나 인내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은 결코 서양 고유의 자연법 사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스미스가 흉과 케넬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중국산이라는 말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스미스 고유의 표현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지식, 즉 경제적 사익의 자유로운 추구 속에서 개인들의 부가 가장 빠르게 증대된다는 태제와 자유로운 사익 추구 활동을 통한 이 개인적 부의 증대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국부 공공복리도 동시에 증대된다는 태제가 바로 중국산이라는 말이다. 논쟁, 보이지 않는 손은 진짜 중국산인가? 이와 관련해 최근 벌어진 논쟁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논쟁을 돌아보고자 한다. 최근에 벌어진 21세기에 벌어진 논쟁이 스미스와 관련해서 뭐 해명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헷갈리게 만드니까 한번 잘 따져보자 이거야. 자. 윌리엄 로그드의 단호한 부정, 그러나 남는 의문. 1964년 윌리엄 로그드는 아담 스미스와 아시아라는 논문에서 아담 스미스는 그의 수중에 들어온 파편적 중국 관련 지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했을지라도 정치 경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동쪽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로그드는 스미스는 공자가 아니라 노자의 사상에 더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도가의 무위의 개념과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체계 사이에 이런 평행선을 긋는 것은 솔깃하다.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큰 나라를 다스리라. 최선의 치자는 백성들이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치자다. 이런 말들은 국부론의 비도가적 세속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서 반향을 얻고 있다. 스미스는 도가들처럼 좋은 사회의 열쇠로서의 도덕적 치자에 대한 유가들의 믿음도 정책에서의 국가 통제적 압도도 확신을 공유하지 않았다. 로그드는 노자의 동의하지도 않았다. 도자 빼먹고 읽었어.
공유하지도 않았다. 자, 여기서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노자가 말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뜻을 지금 잘못 새기고 있어. 맥락이 아닌데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선 구울 때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뭐 어떻게 되지?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지. 무슨 뜻일까? 작은 생선을 굽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어? 룰로. 맨 깊이 연구하잖아. 어떻게? 저 거의 천재성에 가까워지려고 해서 지금. 맞아. 너무 놔둬도 타버리고 아니고 그냥 빨리 꺼내도 센 것이 되니까 가장 적절하게 시간을 잡아서 부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야.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중도 철학을 잊지 않고 중도의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데 언제 우리나라가 중도 정책인가? 양쪽이 다? 불도덕 깽판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하나는 그냥 생으로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나는 그냥 태워버서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자. 로구드는 노자의 무의자연 개념만 알고 공자의 무의치 사상에 대해서는 까막눈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깔닥에 그는 육아를 국가 통제주의자로 몰아버리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당시의 유럽인들은 공자와 공자의 중국말을 알았고 아직 노자를 아직 알지 못했다. 노자의 도덕경이 유럽에 소개된 것은 공자의 경전들에 비하면 아주 늦은 편이었다. 1750년경에 도덕경의 라틴어 번역 원고가 나타나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 잠시 나돌았다는 소문은 전해진다. 하지만 1824년에야 겨우 도덕경의 4절이 번역 출간되었다. 이때에야 레뮤사라는 인물이 노자에 관한 몇 편의 논문들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1776년에 국부로는 나왔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온 거니까. 노자는 19세기에 가서야 공자처럼 유럽 사상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스미스가 파리에 체류한 것은 1766년 2월에서 11월까지였다. 그는 이때 일시 방문객이었으므로 16년 전에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 잠시 나돌았던 도덕경의 라틴어 번역 원고를 얻어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가 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로구드의 추정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로구드는 각주에 스미스는 한나라 초기의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과 훨씬 더 어울렸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여 놓고 있다. 그가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사마천의 자연지엄 사상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자연지엄은 유가적인 사상이지 결코 노자적인 도가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사마천이 유자였지 도가가 아니었죠. 이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 부분은 사기에서 화식열전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열전이 화식열전이에요. 화식은 이식을 늘리는 열전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화식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을 쭉 그 재벌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원리로 벌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쓰고 있고 그 첫 부분부터 노자를 뒤지게 패고 시작해요. 근데 무슨 노자 사상하고 뭐 가깝기는. 자. 레슬리 영, 보이지 않는 손은 사마천의 개념. 1996년 레슬리 영은 시장의 도, 사마천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논문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해 사마천이 아담 스미스를 선취했을 뿐만 아니라 1. 스미스에게 영향을 미친 중농주의자들의 자연적 질서, 자연의도의 개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고 2.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정치경제에 대한 이 자연질서 개념의 적용이며 3. 사마천은 이미 2000년 전에 자연질서의 개념을 정치경제에 적용했고 4. 가격 메커니즘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명백한 언수를 정식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마천의 화식열전의 핵심 논지를 개관하고 한나라 무제 때
개관하고 한나라 무제 때 상홍양의 관치경제에 대한 복식의 비판을 인용하며 사마천의 자유경제 사상을 비교적 상세히 논한다. 나아가 영은 당시 모든 중국인 식자들이 사마천의 사기에 정통했던 만큼 중국 경제학에 관해 튀르고와 논의하는 가운데 고와 양이라는 두 중국 유학생이 튀르고의 레세페르 경제가 사마천의 핵심적 결론과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사마천의 경제 이론으로 되돌아갔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사마천의 아이디어가 튀르고를 통해 아담 스미스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했다. 그리고 영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마천의 저술이 중국 제국을 모든 제국 중에서 잠깐, 사마천은 이미 그 시대에 아주 잘 알려져 있었어요. 이 튀르고나 이런 18세기 계몽 철학자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었다. 사마천은. 그리고 이 사마천의 사기에 그 쓰는 역사 기술 방법을 따라서 최초로 나온 저작이 뭐냐면 노마 제국 흥망사예요. 네? 노마 제국 흥망사의 구조가 똑같아요. 사마천에. 이거 그 정도로 깊이 알고 있었던 시대라서 아담 스미스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엉큼한 사람이라 읽어놓고도 안 읽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고문하지 않는 자백을 받은 애 없어요. 이 사람은. 자. 사마천의 저술이 중국 제국을 모든 제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지속적인 제국으로 번영하게 해준 상업 문화를 지탱하는데 비판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마천은 중국의 아담 스미스로 간주될 만하다. 예수의 신부들에 의해 보고된 중국의 성공이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레세페르의 대변자들을 고취하고 이들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사마천은 또한 산업적 민주국가들의 탄생을 도왔다는 명예를 받을 만하다. 그리고 사마천이 아담 스미스를 직접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는 경제학의 참된 아담으로 참된 스미스로 알려질 만하다. 이것은 레슬리 영이 사마천의 경제사상이 아담 스미스에게로 전달되는 경로를 사료나 스미스의 개인 도서관의 장소로 입증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한 말이다. 당시 사마천이 유럽에 알려졌는지 또는 특히 화식열전에서 전개된 그의 자유시장 경제사상과 자연지엄의 개념이 알려져 있었는지는 궁금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기술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사마천을 알았나? 아담 스미스가 이런 나 같은 부연들이 있었어야 된다. 자. 켄 맥코믹의 반박. 영의 이 추정에 대해 1999년 맥코믹은 사마천과 아담 스미스라는 논문으로 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맥코믹은 스미스가 파리에서 중농주의자들과 지냈기 때문에 사마천이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케네가 스미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튀르고와 케네가 스미스로 하여금 자생적인 자연적 질서에 관한 중국의 사상을 깨치게 만들었다는 것 등을 다 인정하지만 자연적 질서의 개념 자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는 주장이 정확하지 않고 또 거친 과대평가라고 반박했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그의 레세페르 독트린은 서구의 자연법 철학에 확고하게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일단 맥코믹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스미스가 천문학적 맥락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일찍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자, 이것까지 합쳐갖고 전 저작에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3번이야. 앞에서 2번은 우리가 다뤘죠. 여기서 지금 좀 이따 다시 내가 다룰 텐데 까지 해서 3번 쓴다. 근데 3번 쓴 것 치고는 너무 유명한 말이 됐죠. 자. 그러나 앞서 상술했듯이 케네의 자연적 질서와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사상의 새롭고 획기적인 점은 새로운 경제 지식의 기초에 자연법 사상을 경제 영역에 적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맥코믹의 이 지적은 보이지 않는 손의 표현이 스미스 특유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스미스 사상의 자연법적 유래에 대해 밝혀주는 점은 전혀 없다. 물론 맥코믹은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보이지 않는 손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미 중국의 강한 영향을 받은 저작들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매코믹은 스미스가 경제외적인 선악의 맥락에서 제시하는 고대 스토아 학파의 섭리론을 보이지 않는 손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말한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지혜롭고 강력하고 선량한 신의 만물 지배적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만큼 개개의 단일 사건도 우주 계획의 필수적 부분을 만드는 것이고 일반적 질서를 촉진하고 전체 행복을 촉진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인류의 악덕과 어리석음은 인류의 지혜나 미덕만큼 필수적인 이 계획의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또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는 영원한 기술에 의해 똑같이 위대한 자연체계의 번영과 완전성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했다. 매코믹은 스토아 학파의 이 황당한 섭리론을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본질적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할 때 이기적인 영리 추구를 한다고 얘기했지 그게 악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것을 악한 걸로 보지 않는 것은 휴머로부터의 전통이니까 당연히 스미스도 이기적이라고 해서 악하다고 보지 않았죠. 이기적인 것은 선악과 무관한 그냥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과학의 추구에서 남을 해칠 때 그때 악한 것이지 이기적인 것이 악한 건 아니라고. 응? 자. 이것이 경제적 자연 질서론에 출처라는 것이다. 결론적 정리. 보이지 않는 손은 중국산. 하지만 이 스토아 학파의 섭리론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사상과 무관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황당한 스토아 학파 섭리론을 딱 잘라 거부한다. 매코믹은 위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생략했는데 이 문장에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리공담은 인간의 정신 속에 아무리 깊이 뿌리 내릴지라도 악덕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혐오감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악덕의 직접적 결과는 아주 파괴적이고 악덕의 원격적 결과는 너무 멀어서 상상력에 의해 추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전체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 악도 개개인들의 악이 결국은 큰 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악도 악행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요따이식 그 생각을 황당하다고 생각한 거야. 딱 잘라서 거부해버리는 거야. 어? 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까 말한 대로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하나도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읽어보지 않았어요. 또 연구한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소수인데 아까 내가 말했죠.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한 자는 한 놈도 없다. 똑같은 놈들이요 지금. 자. 아담 스미스의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의도적으로 직접 선덕을 베푸는 자도 아니지만 악덕을 저지르는 자도 아니다. 이게 흉과 아담 스미스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기심에 대한 핵심적인 입장이에요. 악덕을 선덕으로 만들어주는 시장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응? 자. 또 스미스가 그다음에 공익이라고 그래서 그 선이 아니에요. 공익을 많이 증대시키는 행위도 선이 아니라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이 아니고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도 도덕적으로 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국가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도덕적인 행위를 국가가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구해야 되는 건 국가가 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 중에 하나고 정치적인 의무고 헌법상의 의무예요. 소말리아에서 우리 외무부의 지침에 어겨가지고 소말리아 여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적들 포로가 되어 있는 아주 고약한 한국인이 하나 있다고 쳐. 그걸 구하지 않는다? 엄청난 그 구하려면 우리 아마 병사들이 몇 명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돈이 군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익이 엄청 손실되는 거지. 그래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익이나 사익이나 이런 것은 도덕성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은 거야.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태봉 씨 알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돈을 그렇다고 건강한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우리 보건 위생적으로 대단히 좋은 거야. 이 몸이 건강한 건 각각 다른 의미에서 좋은 것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 마찬가지로 이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악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자. 또 스미스가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된 구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듯이 사회의 이익을 촉진하는 이 목적이 시장 행위자의 의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도 언제나 사회에 더 나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의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의 사회적인 공익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증대시키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결국은 선한 것이고 의도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악인 것이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야.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별로 무관한 거야. 선악하고. 엄격히 따지면 또 도덕적인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도덕적인 선에서 빼야 되나? 어떤 사람이 길에 서 있다가 누가 쓰러졌어. 근데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먼지 털어줬어요. 그러면 자기는 손해봤지. 지금 어디 갈라다가 시간 잃어버렸으니까. 투덜투덜하고 갔어. 근데 구하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 나쁜 행위인가? 공자 철학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한 도덕적 행위를 더 좋게 봐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미 몸이 체화돼 가지고 그냥 남을 도와주거나 그런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경지에 오른 도덕 어떤 군자 반열에다가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들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도덕적인 표현을 하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게 더 인간에게 더 맞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미안한 행위를 했을 때 사과를 하려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너무 자기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할 수 있죠. 근데 얼굴은 빨개졌어.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신체가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어. 뭐 그 사람이 뭐 빨가지려고 빨가진 건가? 무의식적으로 빨가진 거죠. 그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런 놈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자식아. 그런 놈들 있잖아. 말로는 그런 놈보다 100배 1000배 사과한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덜 도덕적인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공명철학에 의하면 더 도덕적일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체현된 도덕의 체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차마 나쁜 짓을 못하는 식으로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숙련화되어 있는 경우니까. 진짜. 따라서 사마천의 자연지도 또는 자연지음의 메커니즘처럼 결과적으로 공공복리의 증대로도 귀착되는 개인들의 이기적 영리활동을 악으로 보지 않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비유는 악으로부터 선을 끌어내는 스토아 철학의 이른바 섭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매코믹은 이 점도 완전히 간과했다. 물론 고대 스토아 학파의 섭리론이나 서구의 전통적 자연법 사상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경제 철학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스미스의 선배 세대와 동시대의 철학 사조들마저도 그의 경제 철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가령 버나드 맨드밀은 흉과 스미스가 공히 읽고 아는 유명한 꿀벌의 우화, 사적 악덕, 공공복리에서 모든 업종들에서의 수적 비율은 저절로 생겨나고 아무도 이것에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유지된다고 말한 바 있다. 스미스가 이런 맨드빌의 생각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맨드빌이 쓴 이 구절이 중국의 자유상공업론을 본뜬 것일 수도 있고 또 공맹, 사마천 또는 중국의 신뢰와 달리 스치는 단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스미스에게 참조 이상의 관심 대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글을 쓰는 사람인데 심각한 어떤 철학자거나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을 갖고 자기의 본질적인 그 경제 철학의 핵심 사상을 형성했다고 하기는 좀 우스꽝스럽죠. 그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도둑놈들이 경찰을 먹여 살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이 이 성직자들 먹여 살리고 만약에 다 사람들이 악한 놈 없고 다 선하면 교회 성직자들은 목사들 신부들은 다 굶어 죽는다. 이가 신학자들 대학 교수들까지도. 그리고 도둑놈이 하나도 없다면 경찰 할 일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버린다고. 또 물난리가 나야 뭔가 건축업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자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비용 개념이 없이 사고를 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한 100년 경제학이 발전해야 하냐 기회비용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가령 물난리가 안 났더라면 그 어떤 그 돈을 물난리 나는 것을 복구하는 데 쓸 돈을 어디다 썼을 것인가 이 생각은 못 했던 거예요. 물난리 나면 거기를 파괴된 집들을 복구하다 보면 건설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건설업으로 인하여 소모되는 인간의 자원들 노력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응? 악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사람들이 좀 더 반절을 더 많이 선해진다면 경찰 병력도 반은 줄겠죠. 그러면 그 남는 경찰을 병력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아낀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죠. 이런 기회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을 가급적 많이 먹여 살리려면 도둑질을 많이 해야 되고 어? 신부와 목사님들을 먹여 살리고 성직자 또 신학 교수들을 먹여 살리면 악한 놈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 그런 식의 말을 막 하면서 성직자들을 비아냥거리고 경찰을 비아냥거리고 국가를 비아냥거려요. 그런 자의 논리를 갖다가 이 사람이 썼겠어요. 자. 그런데 스미스의 학문적 양심과 관련해 특이하고 꺼림직한 것은 공맹과 사마천의 이론 및 중국의 오랜 경제적 실제의 경우에 대해서나 케네와 휴메의 이론에 대해서나 맨드빌의 철학에 대해서나 그가 이들로부터 받은 사상적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침묵하는 것을 넘어 중국에 대한 섣부른 비판적 권고, 케네에 대한 배은망덕한 비판, 맨드빌에 대한 격렬한 비난 등을 통해 이 영향관계를 덮고 감추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칼 막스가 한 말이지만 앞에서 금방 비슷한 사상이 한토막상 나왔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맨드벨의 구절을 갖다 싹 몽땅 베껴가지고 옮겨넣어서 토도 안 달고 완전 표절이지. 그것을 칼 막스가 발견해내요. 완전히 베끼면서도 말도 안 하는 자다고. 좀 이따 나와요. 자. 마르크스는 앞서 아담 스미스에 대해 정치경제학이 지금까지도 은덕을 입고 있는 최고로 천재적인, 논란의 여지 없이 가장 천재적인 책상을 내놓은 케네의 중농주의 유산을 계승해 한낱 설명도구의 개별적 항목들을 보다 엄격하게 명명하고 특화시켰을 뿐이고, 케네가 경제표에서 시사한 만큼 정확한 수준에서 자본운동 전체를 설명하고 해석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 칼막스 말이에요. 이게 케네를 계승해가지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다만 몇 가지 범주를 좀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했을 뿐인데 별 귀여운 바가 없어요. 하나도 천재적이지 않은 멍청한 자인데. 그런데 케네는 전체 자본운동의 국가적인 규모의 그 명확한 설명서를 내주었는데 얘는 못 낸 거예요. 뭐 어떻게 자본이 늘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국가의 부의 원인이라는 국부론의 본 제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국부론 읽다 보면 국가의 부의 원인이 뭔지 몰라.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중농주의자들에 대해 그들의 노력이 분명 그 나라에 얼마간 이바지했다는 인색한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얼마간 이바지했다 이렇게. 중농주의자들 가령 튀르고의 역할을 비하하는 불손한 표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동시에 마르크스는 스미스가 맨드빌로부터
말없이 베껴 쓴 명백한 표절도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문명화되고 번영하는 나라의 가장 평범한 수공업자와 날품 노동자의 살림살이를 보라로 시작하는 국부론 제1장 분업론의 그 유명한 구절이 맨드빌로부터 아주 글자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맨드빌은 말한다. 두터운 빈민용 겉옷에 조잡한 셔츠를 받쳐 입고 걸어다니는 한 빈자의 평범한 의상에서 사치를 보는 사람은 비웃음을 살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이한 업종들이 가장 평범한 요크셔천을 얻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깊은 생각과 창의, 어떤 노고와 노동, 그리고 얼마나 긴 시간이 씨앗으로부터 아마포와 같이 유용한 생산물을 키우고 마련하는 일을 배우는데 소비되어야 하는가. 또한 좋은 진홍색 의상이나 진홍색 천을 생산하려면 세계의 여러 지방에서 얼마나 법석을 떨어야 하는가. 얼마나 다양한 업종과 수공업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털 빚는 일꾼, 방적공, 직조공, 천 무두질 일꾼, 세탁 일꾼, 염색 일꾼, 박아 넣는 일꾼, 제도사, 짐 꾸리는 일꾼 등과 같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꾼들만이 아니라 이미 거명된 업종들에 속하는 연장, 용구와 기타 기구들을 얻기 위해 대다수의 다른 수공업만이 아니라 모두 필수적인 기계기술자, 백납세공인, 화공업자와 같이 보다 멀고 낯선 다른 일꾼들도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별난 피로나 위험 없이 수행될 수 있다. 우리가 해외에서 겪어야 하는 노고와 위험, 우리가 건너야 하는 방대한 바다들, 우리가 견디어야 하는 상이한 기후들, 우리가 고맙게도 도움을 받는 여러 나라들을 성찰할 때 가장 놀라운 조망이 뒤로 지나간다. 이어 맨드빌은 스페인, 라인강, 헝가리, 동인도, 서인도, 러시아 등을 열거하며 전 지구적 물자 획득과 수송 활동을 언급한다. 그런 데서 아마포라는 걸 실어와야 되고 어쩌고 그냥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빈자에 걸치고 있는 천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이에 덧붙여 그는 말한다. 내가 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노고와 노동, 역경과 재난에 대해 철두철미 정통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뿐만이 아니라 생명마저도 소모하지 않고는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저 항해 속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고려할 때 내가 거명한 것들에 우리가 정통하고 이것들을 정당하게 고려할 때 사물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서도 이러한 가공스런 부역을 순진무구한 노예들로부터 뽑아낼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모렴치한 폭군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스미스도 저 유명한 구절에서 유사하게 말한다. 당신은 자신들의 산업 부분이 비록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저 노동자에게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는데 투입되는 사람들의 수가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가령 날품 노동자를 덮어주는 모직 코트는 아무리 거칠고 조잡해 보일지라도 근로자 대중의 결합 노동의 산물이다. 이거 뒤에 아무리 거칠고 조잡하게 보일지 이거 필요도 없는 구절이야. 그대로 근데 맨드빌 뻔 따다 보니까 그대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말 통하는 거지. 자. 목동, 털 가리는 일꾼, 털 빚는 일꾼, 염색 일꾼, 얼레 빗질 일꾼, 방적공, 직조공, 천 바래는 직공, 마무르는 일꾼 등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 이 수수한 생산을 완성하기 위해 상이한 기술들을 결합해야 한다. 게다가 얼마나 많은 상인들과 수송업자들이 이 근로자들로부터 종종 나라의 아주 먼 지방에 사는 저 근로자들에게로 물자를 수송하는 데 투입되어야 하는가. 특히 얼마나 많은 상업과 항해, 얼마나 많은 조선업자, 항해사, 돛 제조업자, 밧줄 제조업자들이 종종 세계의 가장 먼 구석에서도 오는 염색 일꾼이 쓰는 상이한 약품들을 모으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가. 얼마나 다양한 노동이 또한 저 가장 평범한 일꾼들의 연장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가. 항해사의 선박, 천 바래는 직공의 기계, 직조공의 직기 등과 같이 복잡한 기계들은 그만두고 아주 간단한 기계인
목동의 털을 자르는 가위를 만드는데 얼마나 다양한 노동이 필요한지만을 생각해보자. 마르크스의 말대로 아주 글자 그대로 베껴 놓았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좀 있지만 다르니까 어폐가 있어요. 그냥 미워가지고 칼막스는 스미스가 미워서 그냥 이 새끼 갖다가 그대로 베껴놨는데 이렇게 정말 되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자. 스미스는 맨드빌의 묘사를 대강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미스는 맨드빌에 대한 어떤 명시적 언급도 암시도 없이 출처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이렇게 엉큼한 사람이에요. 표절의 명수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읽을 때 실감나게 읽을 기본 지식이 없어요. 가령 나는 맨드빌도 다 읽었고 칼막스도 다 읽었고 아담 스미스도 다 읽었고 케네도 다 읽고 튜리고도 다 읽었으니까 이게 연결돼 갖고 짜여지는 걸 나는 알면서 아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써져 있는 것밖에는 모르잖아. 맨드빌이 누군지는 알았어? 맨드빌인지 무슨 뭐 똥꼬막이 빨간 원숭이인지 모르지. 자. 나아가 우리는 앞서 적시했듯이 스미스가 휴메 유언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의 반발과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휴메 종교 관련 원고의 공간을 기피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의 신포가 이런 지경이었으니 이교도들인 공맹과 사마천을 자신의 경제 철학의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출처로 밝힌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나아가 스미스는 공맹과 사마천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자신의 독창성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말년의 케네는 뒤에 상론하듯이 일평생 물밑에서 자신의 이른바 새로운 과학인 중농주의 경제철학의 수호성인으로 삼아온 공자와 실증적 자연질서인 중국의 실제를 자신의 경제철학의 원천으로 만천하에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스미스는 그 책이 중국의 계몽군주로라는 책이에요. 케네의 책이야. 거기서 이제 중국의 모델에 따라 유럽은 개혁해야 된다. 특히 프랑스는 개혁해야 된다. 중국은 살아있는 개혁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자, 자기가 그 이전에 썼던 그런 경제편이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실은 이런 생각 속에서 나왔다는 걸 나중에 쇼다운 해주는 거야. 응? 쇼다운 알죠? 까보이는 거. 자. 이에 비하면 스미스는 상당히 비양심적인 표절자인 셈이다. 그의 이 비양심적 행태 때문에 후세에 영과 매코믹 간의 논쟁과 같은 기실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냥 공자한테 배웠다고 해버리면 둘이 싸울 이유도 없는데 그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은폐를 해놓으니까 둘이 뒤지게 싸우는 거야. 엉큼없는 마음을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종합하자면 국부론에 서구의 다른 사조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지라도 스미스가 자유로운 자연 질서를 경제의 타당한 질서로 정립하는 데는 중국 사상이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최종적으로 확언할 수 있다. 요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표현 자체가 중국산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경제적 적용과 여기에 담긴 지식은 100% 순도의 중국산이라는 말이다. 설득력이 있는가 여러분들 읽을 때? 예, 있습니다. 자꾸 다 극동 사람들이라 다 있다고 하는 아전 인수의 긍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라고. 응? 전 세계 지금 논쟁도 다 덮어봤으니까 1964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까지 진행된 걸 내가 21세기에 평하는 거야. 자. 6.3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던 18세기 중국에 대한 스미스의 엄정한 평가.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중국 경제와 케네, 튀르고, 미라보의 중농주의에 대해 상론한다. 그는 특히 중국의 농산 양본주의적 번영, 광대한 시장, 공공투자의 사례 등을 들이대며 채권 상인계층 위주의 중상주의를 비판한다. 그의 중국 묘사는 마르크스의 악명 높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나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 이론을 낙해한 몽테스키웨의 기후결정론적 중국 전제국가론처럼 사실무근의 비난을 퍼붓지도 않지만 볼테르나 케네의 중국 예찬론처럼 일변도로 찬양하지도 않는다. 자, 여기서
마르크스의 악명 높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 말은 무굴 제국에 대해서 베르니에가 쓴 그 낡은 책을 보고 그걸 동양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하게 돼요. 이 칼막스가. 근데 그것은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러시아의 막스 레니니스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역사를 자학사관으로 묘사하도록 만들고 중국인들이 중국의 역사를 자학적으로 묘사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중국 공산당에 가까운 자들은 중국의 역사를 깎아내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모든 논문들이. 지금 하나 복권되고 있는 게 지금 시급히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다른 학문적인 어떤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공자를 반쯤 살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공자 철학을 다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공자 철학 깊이 알라고도 하지도 않아. 에? 공자가 중국의 정신적인 기둥으로 다시 되살아 나와야, 지금 소련도 없어져 버렸고 동국은 또 해체돼 버린 마당에 홀로 우뚝 선 중국이 사상적으로 어떤 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공자를 반 살려놓고 반은 또 여전히 죽여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한국의 항태영 교수를 공산당이 좋아할지 몰라도 너무 가까이 가면 이제 서로 타버리죠. 내 공자 해석은 완전히 민주적인 해석인데 그들은 민주주의 지기 싫어하잖아. 군자와 소인도 본인들이 나는 선택하는 거라고 본다면, 공산당은 공자 안에서 군자와 소인은 정해진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군자당이고 나머지 8개 그런 당들, 국민당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소인당으로, 당연히 소인은 군자를 따라야 되는 걸로 해갖고 8개의 정당을 공산당이 헤게모니로서 헤게모노로 이끄는 이런 식으로 헌정체제가 되어 있죠. 프롤테라 독재 체제로 그렇게 유지해가는 걸로. 그리고 공산당의 모든 노동자 농민의 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군자가 일반 백성들도 소인이니까 소인을 지배하고 이끄는 걸로 해놨어요. 이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오리엔탈리즘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로부터 오리엔탈리즘이 나온 측면도 있고, 오리엔탈리즘의 산물일 수도 있고, 이 개념 자체가. 그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격렬한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비트포겔이야. 하이드롤릭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서 큰 치수 사업이 필요한 데에서는 늘 전제정이 불가피했다는 거. 이집트나 중국도 황하와 양자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전제정이 필수적이었다는 거. 그런데 앞에서 중국의 전제정이라는 책을 쓴 켄에는 그 전제정을 좋은 뜻으로 썼거든요. 군주적이라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 번역하면 안 돼서 내가 앞에다가 계몽을 넣어서 중국의 계몽전제정이라고 내가 번역을 한 건데, 그때까지도 전제정은 나쁜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고 중국을 전제정이라고 할 때도 왕이 전권을 휘두르는 체제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개념은 뜻이 달려지면서 그대로 그 단어는 쓰이게 되면서 아예 이제 억압적인 사회인 것처럼 비트포겔의 경우, 이런 비트포겔 놈도 막시스트야. 트로츠키스트라고. 누구냐? 엘빈 토플러도 둘이 친한 놈이에요. 둘 다 트로츠키스트들이야 다. 트로츠키스트들은 주로 생산력주의자들이라고, 계급투쟁을 중시하지 않고 생산력을 중시하는 게 기술 위주로 많이 가게 돼요. 엘빈 토플러의 사상은 이제 미국으로 도망온, 스탈린에 쫓겨서 도망온 오스트리아의 트로츠키스트들은 이런 엘빈 토플러나 비트포겔 같은 자들은 전부 미래학으로 빠져가요. 미래학이 이제 얘네들의 트로츠키스트들에 의해서 미래학이 미국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기술과 생산력을 통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은 엘빈 토플러고, 이 비트포겔은 아주 나쁜 역할을 한 놈이고, 동양을 깎아내리는데 그 앞장선 오리엔탈리즘을 거의 만들어내다 현대판, 옛날에 그런 칼막스식이 아니라 그로부터 완전히 현대판 오리엔탈리즘을 만들어낸 거지. 자, 지금 현대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오리엔탈을 우습게 하는
그런 주의라는 뜻이야. 좋은 뜻이 아니야. 어떻게 우습게 하냐? 자기들이 본이고 나머지는 변두리로 오리엔탈을 변두리로 보는 거야. 그런 사고를 말한다. 자. 그 이유는 첫째, 스미스는 이들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로서 그간의 세계무역으로 발전된 유럽 상업사회의 시각에서 절정기에 도달한 중국을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스미스는 여행가들과 특히 가톨릭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와 평가를 말 그대로 믿지 않고 근거 있게 평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말한다. 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이 공공행정 부문을 아주 잘 보살핀다고 하는데 특히 유럽에 알려진 같은 항목의 모든 것을 아주 많이 능가한다는 중국이 그렇다. 하지만 유럽에 전달된 저 토목 사업에 관한 평가들은 일반적으로 박약하고 경탄일색인 여행가들과 어리석고 거짓말투성이인 선교사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평가들을 보다 지성적인 눈으로 검토한다면 그리고 그런 평가들이 보다 신뢰할 만한 증인들에 의해 보고된다면 이 평가들은 아마 그렇게 놀라울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깎아내리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불신이 들어있어요. 선교사들은 전부 카톨릭 선교사들이고 아담 스미스는 이게 영국의 성공회 아니면 개신교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존 노크도 그렇게 써놨죠. 이 선교사들의 보고는 다 거짓말쟁이들의 보고라고. 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응?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국. 스미스는 풍요의 자연적 진보를 캔의 경제적 관점에서 엄정하게 분석한다. 모든 문명사회에서 거대한 상업은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 사이에 수행되는 상업이다. 그것은 원자재와 제조된 생산물 간의 교환에 있다. 농촌은 도시에 생계수단과 원자재들을 공급한다. 도시는 농촌 거주자들에게 제조품의 일부를 되돌려 보냄으로써 저 공급을 상쇄한다. 그런데 사물의 본성에서 생계가 편리와 사치보다 우선하는 만큼 전자를 공급하는 산업은 후자를 충족시키는 산업보다 앞선다. 전자를 공급하는 사람은 농업이란 소리야. 먹을 것을 생계를 도시로 보내주는 또는 도시 산업의 원자재를 보내주는 거. 자. 그러므로 생계를 공급하는 농촌의 개발과 향상이 필연적으로 편리와 사치 수단만을 공급하는 도시의 증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잉여 생산물의 증가와 더불어서만 증가할 수 있는 도시의 생계를 대체하는 것은 농촌의 잉여 생산물, 즉 경작자들의 생계 유지 이상의 것일 뿐이다. 경작기술과 농업이 발달해 자연스럽게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다음 단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경작되지 않는 땅이 전혀 없거나 용이한 조건으로 보유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는 이웃의 일시적인 일에 투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적물을 획득한 모든 공인이 원거리 판매를 위한 일거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함께 상이한 제조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내부 문화를 거듭하며 기술을 향상시킨다. 그리하여 잉여 자본의 투자 순서가 정해진다. 자본 투자의 기회를 찾는 데서 농업이 제조업보다 자연스럽게 더 선호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제조업은 같은 또는 거의 같은 이윤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상업보다 선호된다. 기존나 농장주의 자본이 제조업자의 자본보다 더 안전한 만큼 제조업자의 자본은 그의 시야 안에 그리고 그의 휘하에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대외무역상의 자본보다 더 안전하다. 진정으로 모든 사회의 모든 시기에 원자재 생산물과 제조업 생산물의 두 잉여 부분, 즉 국내에서 전혀 수요가 없는 것들은 국내에서 수요가 있는 그 어떤 물건들과 교환되기 위해 해외로 보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잉여 생산물들을 해외로 운반하는 자본이 외국 자본인지 국내 자본인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사회가 모든 땅을 개발하고 원자재 생산물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공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원자재 생산물이 외국 자본에 의해 수출되어 사회의 전 축적이 보다 유용한 목적에 투하되는 상당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부 및 중국과 인도의 부는 한 국민이 대부분의 무역 수출의 수행을
외국인들에게 넘기더라도 아주 높은 정도의 풍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증명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중국, 고대 이집트, 고대 인도 국가의 부와 경작에 대한 모든 놀라운 평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적 번영의 과정은 어떤 대국이든 농업, 공업, 대외무역 등의 세 가지 목적에 충분한 자본을 획득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했던 나라 중 가장 부유했던 저 세 나라조차도 주로 농업과 제조업에서의 우월성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무역에 탁월한 나라가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는 바다에 미신적 반감을 가졌다. 거의 동일한 종류의 미신이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만연되어 있었다. 중국인들도 결코 대외무역에서 탁월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인들이 대외무역에 탁월하지 않았다는 마지막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국부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아담 스미스의 완전한 편견이에요. 여기 실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무역의 규모가 어떤 건지, 양상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몰랐어요. 무식해서. 예? 왜 어떤 것만 알았냐면 중국이 서양하고 무역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만 알았어요. 중국은 서양하고 무역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놈들이 자꾸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100년간 그 일을 너무 겪어가지고 유럽 놈들, 이 양코쟁이들하고는 어떤 무역도 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돼요. 만약에 허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5개 항구만을 개항해놓고 거기서만 아주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쇄국 정책을 썼고 나머지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한국이나 이런 유구 이런 나라들 또는 북방 나라하고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완전한 사실 대규모의 공무역과 사무역과 밀무역이 그냥 눈 감아주고 하나는 허용하고 하나는 눈 감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국사학자들이 이해할 때는 좀 멍청하게 그 실제로 트라이비트 곡물 싣고 간 거 그래서 황제에게 바치고 거기서 그 대가로 한국에 내려보내주는 이런 공식적인 그 표면적인 그것만 공무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번 내가 설명을 했나? 그 발라스트 무역이라고 배가 가려면은 그 공무역에 그런 곡물들을 갑판에 싣게 되면 배가 뒤집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그 갑판에 실은 것보다 10배 많은 그 물건을 싣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혀서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저하 무역, 한자로는 저하, 영어로는 이제 발라스트인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퍼놓고 그러면 그 저하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 명나라나 청나라 사람 관리들이. 그러면 그것은 명청의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명청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허용된 거예요. 그 위에 곡물로 간 건 이제 북경을 향해서 이제 싣고 가는 거고 거기 발라스트는 북경을 향해서 싣고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팔았어. 예? 팔아가지고 돌아올 때 다시 저하로 썼다고 발라스트로. 안 그러면 뒤집혀 버리니까. 거기에 황제가 준 물건만 갑판에 싣고 오다가 뒤집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싣고 아래에다가 발라스트로 그 황제가 준 것을 싣잖아요. 그래 뒤집히지 않을지 몰라도 떠내려가 버려요. 너무 배가 가벼워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히 육중한 그 선체를 만들어야만 이 파도에 밀리지 않고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갑판에 있는 그런 실제 공식적인 곡물 무역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발라스트 무역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무역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국경이나 그런 항구의 사무역은 또 일정량 여러 군데에서 도처에서 허용됐다. 서양만 빼고 이 동양 전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밀무역이 엄청나게 흥행했어요. 근데 밀무역을 그냥 봐줘요. 눈 감아준다고. 근데 눈 감아주는 근거가 있어. 그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기본 이론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레이 존이죠. 회색지대를 인정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 운영을 할 때도 그레이 존을 인정하죠. 그레이 존이 뭐가 있어? 법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놔두는 거.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단속을 안 해요. 그런데 단속을 않고 있으면 거기 정식 상업을 하는 그 상점 주인들 있죠? 자기들 세금 내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해요. 막 항의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예고해주고 단속을 해요. 뭐 그날만 안 나가면 돼, 노점상. 진짜로 단속해버리면 굶어 죽어버린다고, 그 노점상들. 얼마나 많아요, 노점상이. 근데 노점상 없으면 우리 가난한 학생들 먹을 데도 없고, 어? 소주 한 잔도 못 오고 저런. 적당한 그런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적당히 단속하고 적당히 봐주고 하는 것처럼 밀무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술 팔면 안 되지. 근데 그 뭐지, 뭐 캔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병도 조금 두르고, 그리고 병 들었다고 또 거기 허가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감독 나간다고 경찰들이 매일 알려주고 삥 뜯어먹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 막 그레이하게 회색지대로 사는 거야. 그다음에 또 도우미 부르면 다 걸려요. 그거 엄격히 따지면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데는 그보다 한 단계 높아서 세금도 더 내는, 뭐라고 하지, 분류할 때? 일종이 뭐라고? 유흥업소. 유흥 종류로 분류된 것만 합법적으로 해요. 근데 세금을 더 내요, 거기서는. 근데 세금도 조금 내고 도우미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위법이죠. 그러니까 잡혀야 되지만 지금 잡아가면 전국적으로 대문할 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고. 물론 노래방 주인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면 그 도우미 아줌마들도 먹고 살 데가 없어요. 어? 누가 먹여 살 거야? 태봉 씨가 다 먹여 살 거야? 이 국가 운영에도 그레이 존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면서 그 같이 공생해 나가듯이 중국도 단속할 수 없다는 걸, 단속을 완전히 해버리면 우리를 무력으로 침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오랑캐들이 하고 무역을 적정량만 하면은 그 양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 실은 공식적으로 적정량만 사무역을 인정하는 경우 오버하는 것은 밀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어떤 세목들을 다 무역을 해야 되는지 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런 건 또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막 무역 항목이 또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발전하니까 사회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눈 감아 줬어요. 그리고 공문서에도 눈 감아주는 다고 그냥 공문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묵인해 준 거지. 이 밀무역을. 그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무역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 말도 알지도 못한 놈이 막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자.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하고 가장 방대한 국제무역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여기서 스미스는 중국 등 세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 두 나라는 사라진 고대 국가이고 중국만이 현존하는 국가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실은 중국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명제를 스미스는 이렇게 다시 더욱 명확하게 정식화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 즉 가장 비옥하고 가장 잘 문명화되고 가장 근면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다시 중국, 고대 인도, 고대 이집트를 가리키므로 이 문장도 실은 당대의 중국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잘 사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네, 인도나 이집트에서는 앞에다가 다 고대란 말을 붙여놨어요. 중국은 안 붙여놨어. 자. 또한 스미스는 중국의 경제력 수준을 유럽과 직접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중국은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부유한 나라다.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나 버리죠. 그럼 결국은 국부론의 의도가 뭐겠어요? 중국처럼 잘 사는 유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영국을 중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써는 책이 국부론이에요. 중국을 따라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는 중국과 마찬가지 대등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그게 이제 자유시장이다. 중국에서 다시 답을 구한 거죠. 예? 이 아담 스미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서양권 줄 알고 막 가르치는데, 그 한번 내가 얘기했죠. 우리 동국대 20명 되는 경제학과 교수가 국부론을 읽은 놈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그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40명이 되면 뭐예요? 400명이 되더라도 안 읽었는데. 응? 자. 중국과 유럽의 생계수단의 가격 차이는 아주 크다. 중국의 쌀은 유럽의 어느 곳의 밀 가격보다 훨씬 더 싸다. 스미스는 중국이 풍요의 자연적 진보 과정을 통해 이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아직 대외 무역에 많은 자본이 투하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라고 이해하는 듯하다.